BTV 동시에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유럽 3대 영화제도 있지만 압도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죠. 네. 베스트 픽처 21세기 작품상 월드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21세기는 이제 관습적으로는 보통 2000년부터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통상.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2001년부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모두 24편의 네. 작품상들이 여태까지 뽑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아카데미를 막 이렇게 막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 약간 영화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살짝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로컬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화제가 됐던 네. 것처럼 물론 그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또는 칸네 영화제나 이런 영화들에 비해서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고 더 대중적인 걸로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의아스러운 작품들도 있지만 역시 아카데미 작품상에도 참 좋은 작품이 많다. 네, 그게 다시 최고 한번, 영화들인데요. 네, 느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16강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네,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2000년 작품이고요. 네. 시카고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반지의 제왕 이거 뺄 수가 없죠.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 훌륭한 작품들이고. 크래쉬는 좀 크래쉬는 최악의 좀- 작품상 후보라고. 아니요, 근데 크래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네. 이제 너무 이 작품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아. 그런 거니까 거기엔 걸맞지 않다 해서 뭐 저도 빼겠습니다. 네. 노예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너 아시죠? 퍼트로커는 들어갈 것 같고요. 킹스 스피치도 다른 작품에 비하면 좀 많이 처진다고 할 수 있고요. 아티스트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아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르고를 넣으니까 디파티드 뺀 게 지금 약간 후회가 되거든요. 디파티드 넣기로 하겠습니다. 노예 12년도 들어갈 것 같고요. 머드면 뭐 스포트라이트 좋은 영화죠. 문라이트 멋진 영화고요. 쉐이프 오브 워터 좋고요. 그린북 들어가겠죠? 네. 기생충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영화들이. 노매드랜드도 좋았고요. 네. 코다는 뭐 제일 먼저 빼지 않을까요? 아, 윌 스미스 뺨사독이 많이 묻혔어요. 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해 던스까지 모두 몇 작품인가요? 18개인 것 같은데요. 디파티드랑 아르고랑 아티스트 중에서 아티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르고와 디파티드는 나름 17, 18등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 디파티드가 이게 리메이크라고는 하지만 네. 뭔가 스콜세지 감독님만의 미학적인 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딱히 무간도랑 특별하게 다른 느낌 못 받았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무간도가 워낙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하기도 했고 또 그 작품을 또 잘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디파티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어서 좀 약간 마틴 스콜세지는 진짜 어마어마한 감독인데 아. 마틴 스콜세지가 아카데미로 그렇게 받기 힘들었던 감독상을 받았는데 네. 그게 디파티드야? 이건 좀 이상하죠. 공로상인가요? 네, 예를 들면 무슨 아이리시맨 같은 영화를 받았으면 아니면 예전에 훨씬 더 훌륭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뭐 택시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네. 뭐 이런 영화들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디파티드도 뭐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8개 영화들을 발라냈고요. 네. 16강 바로 가겠습니다. 론 마샬 감독의 뮤지컬 영화죠. 시카고와 라라랜드 수상 본보기로 시끄러웠던 해였죠. 문라이트입니다. 네, 머릿속에서 막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 말씀하시니까. 시끄러웠죠. 일단 제 선택은 문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떨어진 시카고 어떤 영화인가요? 시카고는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드려야겠죠. 장르 역사를 보면 어떤 한 장르가 이렇게 막 인기가 있다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장르가 또 인기가 없어요. 전성기가 있죠. 요즘 예를 들어 서부극 잘 안 만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시카고가 나올 때쯤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뮤지컬의 암흑기였어요. 사람들이 뮤지컬을 잘 안 보고 그런 영화들을. 그러다가 물랭 루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8마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영화가 성공하니까 약간 뮤지컬에 대한 사람들의 새로운 또 이 관심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영화의 어떤 성공의 그 이후의 어떤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기획해서 쫙 만든 영화가 시카고인데 정말로 제대로 만들었죠. 네,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오락적으로. 이 영화는 사실은 인간을 굉장히 차갑게 보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나오는 인물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거나 타락했거나. 이 영화는 곡 중에 나오는 주요 내 인물들을 사실은 약간 조롱의 뉘앙스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차갑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얼음장 같은 복화술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근데 영화를 그냥 인위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도 이렇게 막 화려하고도 너무 볼만한 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인생 자체를 쇼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어떤 그런 엉망진창의 그런 시대와 그런 시기를 보는 건데 그런 게 뮤지컬로 너무 잘 묘사가 됐고 배우들이 정말 잘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리처드 기어는 약간 최상으로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두 배우가 너무 잘해서 바로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었죠. 네. 캐서린 제타 존스 같은 경우라든지. 1인 2역으로 네. 혼자 익살스럽게 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르네 젤리고 앞에서. 그렇습니다. 최고 장면이었습니다. 뭐 무슨 이렇게 의자 같은 거 굉장히 작은 소도구 하나만 가지고도 최고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르네 젤리고도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나중에 또 아카데미를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이 두 배우의 매력이 돋보이고요. 영화 속에서 몇몇 장면들은 그 장면 자체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보셔도 너무 아름답죠. 입 벌리고 갔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네. 멋지고 기본적으로 저렇게 화려한 영화가 세팅 자체는 굉장히 미니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감옥에서 창살만 놓는다거나 테이블 하나만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화려한 조명과 역동적인 연기와 이런 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6명의 죄수들이 차례대로 자기 사연을 쫙 풀어내는 거 네. 시작부터 너무 멋있잖아요. 그 수도꼭지에서 물 떡떡 떨어지고 이 간수들의 구둣발 소리 들리고 하나씩 사연들이 나오는데 그런 명장면들도 있고요. 죽은 남자의 네. 그 입에서 뭐 꺼내는데 그러니까요. 손수건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굉장히 멋지고 그다음에 무슨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언론들 자체를 갖고 노는 퍼피처럼 묘사한 아, 네, 그런 장면들도 진짜 네. 훌륭하고 해서 마리오네트 같이. 네, 시카고는 정말 잘 만든 그런 오락성이 정말로 탁월한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제 선택은 문라이트입니다. 자, 문라이트 진출. 네, 저희가 신층 리뷰도 했었던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네, 한편은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이고 한편은 굉장히 로맨틱한 작품인데 둘 중에 제가 더 좋아하는 것,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노매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각색이 뛰어난 작품인데 원래 원작이 소설이 아니고요. 르포르타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주거비가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네.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월세 전세 뭐 이런 거죠.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수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떠돌면서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작인 그것은 애초에 언론인이 썼고 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미국의 정책이나 미국의 현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이 하층민들의 삶을 얼마나 붕괴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조금 더 집중되어 있죠. 근데 영화는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떠도는 삶을 선택한 것으로 묘사를 하죠. 마냥 연민의 시선만으로 보지 않고요. 굉장히 존엄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마트에서 저 홈리스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리스라는 표현을 쓰죠. 차이가 있죠. 또 원작에서는 그렇게 막 무슨 자연주의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 자체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인간 자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오질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삶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런 모드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훌륭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출적으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은 이제 연기에 관한 부분인데 네. 이 영화에 배우 2사람밖에 없거든요. 프랜시스 네. 맥도먼드와 이 두 배우만 기성 배우이고 나머지 배우들은 실제로 다 떠돌면서 사는 노매드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모든 배우들을 차라리 다 아마추어 배우들이 하면은 거기에 많은 분위기로 그 영화를 몰고 가면 그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반면에 또 이제 굉장히 시카고처럼 기성 배우로 쫙 짜인 걸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를 이 영화까지 3번이나 받은 프랜시스 맥도맨드 같은 엄청난 그런 배우랑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떠도는 사람들이 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섞여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죠. 이물감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잘한 부분들도 있겠죠. 비직업적인 배우들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의 균형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고요. 네, 시리즈 3구 촬영 네. 끝에 작품상을 수상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고요. 저희가 21세기 전쟁 영화 베스트를 다뤘죠.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허트로커입니다. 뭐 이것은 허트로커가 너무 운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관 앞에서는 네, 어떻게 처음부터 반지의 제왕을 만났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11개의 오스카를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반지의 제왕하고 허트로커가 붙어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허트로커도 정말 잘 만든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에서도 기록이 있어서 이 영화로 이제 캐서린 비글로우가 작품상도 맡고 감독상도 받았죠. 근데 이 감독상 자체가 여자 감독으로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감독이에요. 2010년 들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는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클로이 자오도 맡기도 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항상 쓰는 표현인데 전쟁 영화가 아니고 전장 영화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그 영화적인 상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인조가 이라크전에 투입해서 폭발물로 의심되거나 폭발물이 매설되어 있는 곳을 가서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결국 경우의 수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 터지거나 터지지 않거나. 굉장히 단조로운 상황에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슨 막 전투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단조로운 상황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스펜스가 엄청나죠. 숨 막히죠. 네, 보는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플 정도로. 눈 안 깜빡거렸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허트로커는 정말 대단한 그 전장에 직접 내가 입회하는 것 같은 실감을 주는 영화인데 뭐 반지의 제왕 때문에 네, 일찍 제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프랑스의 흑백 네. 무성 영화죠. 아티스트고요. 바로 작년입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다니엘 생생하네요. 칸이죠. 네. 설명을 아티스트로 해야겠죠?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건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조류 속에서 이 영화는 너무너무 신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거의 모든 영화가 컬러잖아요. 근데 흑백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유성 영화의 시대가 된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훨씬 더 전이었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무성 영화를 21세기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막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 그 다음 또 이 무성 영화 시대에 주로 채택했던 화면 비율인 뭐 1.33대 1의 아카데미 비율을 사용한다든지. 무성 영화 시대에는 줌이 없었잖아요. 네. 줌 렌즈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줌을 전혀 안 쓴다든지. 그 다음에 당시에 편집 기법을 넣어서 플로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장면이 전환되거나 아이리스 인, 아이리스 아웃 같은. 아, 네. 저희가 영화학기에서 다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들의 어떤 기법들까지 당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만들었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까지 휩쓸었는데 나무주연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후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영화의 감독 이름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시우스 니우스인가 네. 끊어하시는 네. 분인데. 예, 미셸 아자나시우스인데 아, 예. 이름 보통 기억 잘 못하고요. 배우 이름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장 뒤자르댕인데 그 당시로서는 스타성이 엄청났지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배우들이 잘하기도 하고 감독도 잘하기도 했지만 이 영화가 진짜 당시에 모든 그 영광을 가져간 거 사실은 가장 큰 건 기획의 기획의 승리. 힘이거든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기획이 훌륭한 것도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티스트가 그 뛰어난 기획을 가지고 당대를 사로잡았던 그런 힘이 분명히 있고요. 역설적으로 무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를 굉장히 잘 썼어요.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일단 영화 음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그다음 영화 음악 중에서도 옛날에 무성 영화가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미키마우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음악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 동작에.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예를 들면 가다가 좀 넘어지는 장면에서 음악이 뚜루루루루 뭐 한다던가. 되게 귀여웠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미키마우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음악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훌륭하고 평상시에는 무성 영화니까 사운드 효과를 안 넣고 있지만 꿈속에서 갑자기 깃털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굉음이 나는데 갑자기 무성 영화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딱 한 번 대사 나오잖아요. 네. 영화의 이야기 자체도 이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갈 때 그 무렵을 다루고 있지만 당대의 유성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소리가 들리고 대사가 들리면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그 쇼크의 느낌을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절묘하게 아주 짧은 대사를 통해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측면까지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 기획되고 그것을 잘 세공해서 만들어서 작품상까지 휩쓴 작품이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달랐던 두 남자의 네. 우정 이야기죠. 그린북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및 주연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것도 뭐 벨붕이라고 봐요. 네. 밀리언 달러 베이비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요. 그린북도 사실은 함부로 볼 수 없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린북을 굉장히 폄하하는데 뭐 논란이 약간 있었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대중영화로서 아주 잘 쓴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배우의 연기도 대중영화에서 보여줄 수는 거의 최상급의 연기입니다. 비공 못해서 진짜 위대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영화를 위해서 몸무게를 뭐 14kg인가 16kg인가를 늘렸어요. 네. 아까 그 반지의 제왕 아라곤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당장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저 비고 모텐슨이 맡은 그 톤이라는 인물의 핵심은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초반에 보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인종차별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무지 때문에 남한테 혐오를 한다고 그럴까? 편견을 보이고 차별을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도 사실은 죄악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이 인물의 극적인 어떤 인간적인 변화를 영화가 보여주죠. 그 다음에 메이어샬라 알리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배우는 정말 품위가 있고 우아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마약성으로 나와도 문라이트에서 너무 네, 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약상인데. 마약상임에도 되게 불구하고 인자해 보이고. 이 영화에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나오는데
이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한 30년 전일 텐데 거의 같은 세팅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거든요. 네. 그 영화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거기서는 백인 할머니가 뒤에 타고 있고 주인으로 흑인 운전사가 드라이빙 하면서 데이지 부인을 모시는 얘기란 완전 말이에요. 스위치돼 있네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바꿨죠. 네. 바꾼 상황에서 백인인 남자가 운전수로 해주고 흑인인 사람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이 배경은 196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종차별이 많은 60년대에 미국의 남부지방을 여행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뒤에서 모셔지는 입장에서 흑인이 타고 있고 모시는 사람이 백인이 있으면 신선한 그림이죠. 네, 그래서 포스터가 딱 모양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편견에 찌든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유머라면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흥미로운 휴먼 드라마에 담아서 잘 보여준 그런 뛰어난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21세기 첫 번째 작품상이죠. 샘 맨데스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아메리칸 네. 뷰티. 20세기 마지막 작품상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예. 얘기하면. 이것도 벨붕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메리칸 뷰티도 참 멋진 작품이죠. 네. 샘 맨데스 하면 지금 사실 뭐라고 할까요? 샘 맨데스가 만드는 영화 중에 재미없는 영화가 없잖아요. 1917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1917 같은 작품. 그 다음에 샘 맨데스의 최고작은 제 생각에는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데 또 007 스카이폴이라는 007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샘 맨데스는 굉장히 뛰어난 영국 감독이죠. 근데 이게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으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연극 연출가인데 샘 맨더스를 발탁해서 저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안목이 네, 스필버그는 제작자로도 워낙 뛰어난 네. 사람인데 아메리칸 뷰티는 영화에서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딸 하나 있고 부부가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정 속에서 사실상 이 가족은 제대로 가족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붕괴 상태죠. 네. 근데 이 남자는 그 중에서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굉장히 낮은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지 못하거든요. 저 살 꽂지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서 막 그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고 막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근육 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울리지도 않게도, 심지어는 자기의 딸의 그 친구를, 네. 자기 마음에. 치어리딩 하는 거 보고 완전히 뿅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 포스터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그런 꿈들이 사실은 얼마나 헛된 꿈인지, 겉으로 평온해 보이고 평화롭고 안락해 보였던 미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몸속 깊이 골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떤 한 마을을 보여주는데 부감으로 서서히 좁혀 들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 얘기를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영화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줌 아웃 하면서 끝나거든요. 수미상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이제부터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비극적인 한 가정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가정의 얘기는 사실은 이 마을의 수많은 집들 중에 한 집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그런 골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을은 곧 미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유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것은 이 남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게 된 그 소녀를 떠올릴 때마다 이 장미꽃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환상을 꿈꾸게 되잖아요. 영화에서 그게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 그거는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내도 그렇거든요. 아내도 네. 그 꽃을 처음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롤린이라는 그 아내로, 그러니까 아네트 베닝이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 장미꽃 꽃꽂이를 하면서 등장해요. 그럼 마지막에는 장미꽃 색깔의 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끝나거든요. 캐롤린이라는 지금 막 극악무도하게 싸우고 있는 자기의 아내는 사실은 오래전에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그토록 몰두하는 지금 이 소녀였을 것이다는 거죠. 씁쓸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몰두했던 소녀가 사실은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아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쓰디쓴 비유 같은 것을 이 장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스티브 맥킨 감독, 치에텔 에제오포 주연의 노예 12년.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죠. 비영어권 최초 수상입니다. 기생충. 네, 이 두 작품, 기생충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두 개의 경우도 약간 벨붕으로 보입니다. 네, 초반 대진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짜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노예 12년도 주제 때문에 무슨 커다란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은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고 저는 이 영화 특히 촬영 같은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스티브 맥퀸이라는 감독이 워낙 영화를 잘 만들어요. 헝거 같은 작품 보면 정말
굉장하죠. 네, 쉐임도. 네, 그다음 쉐임이라는 영화도 진짜 훌륭하고. 노예 12년은 결국 이게 1840년대 얘기인데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건 1860년대란 말이에요. 남북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되기 한 20년 전인데 미국의 북부 지방에서는 당시에 노예 해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북부에서는 대부분 다 노예들이 해방된 상태였었어요. 상공업 중심적이었으니까. 남부에서는 당시에 다 여전히 노예 상태였을 거단 말이에요. 주로 목화 재배하고. 네. 근데 19세기 노예제가 금지된 건 아니지만 새로 노예를 수입해 오는 것을 그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금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기존의 노예들만 가지고 목화 농장이나 이런 걸 꾸려야 되는 거예요. 담배 농장 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점 그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겠죠. 왜냐하면 산업은 점점 발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남부에서 허용되는 노예제를 갖고 있는 주에서 북부의 자유로운 그런 민간인인 이 흑인들을 납치를 하는 거죠. 그 남부로 데려가서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음악가였는데 주인공이. 네, 그러니까 전혀 노예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끌려가서 노예로 12년 동안 사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그럼 그쪽에서 12년 동안 노예로서 온갖 그 질곡과 폭력 속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 탈출하는 모습을 예를 들면 쇼생크 탈출처럼 보여주겠죠. 인간 승리 드라마.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 벗어나는 장면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전혀 다르게 묘사가 되고요. 그 12년간의 세월을 견딘다는 게 어떤 건지에 집중한 영화예요. 역설적으로 촬영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제 카메라 한 대로 찍은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제일 끔찍한 장면이 폴 다노가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닥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진흙지성이잖아요. 네. 거기다 목을 매달아 놓으니까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건 아니니까 자기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키보다 약간 높은데 매달아 놓으니까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버둥거리게 되는데 하다가 미끄러우니까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축 늘어지면 목이 졸여서 죽잖아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을 이렇게 잔발을.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장면이기도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보면서도 못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전원 풍경 자체는 또 아름답잖아요. 진짜 역사적이네요. 저희가 외국 영화 명대사라고 선정했잖아요. I don't wanna survive. 그래요, I wanna live. 그러니까요. 네, survive라는 말하고 live라는 말의 차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대진입니다.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언론 영화죠.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버드맨. 저의 선택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버드맨을 설명드린다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이 사실은 아카데미 운이 굉장히 좋았죠. 2번이나 재패를 했고 이냐리투의 최고작은 저는 버드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버드맨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비교하시는 게 1917하고 많이 비교하십니다. 왜냐하면 1917도 그렇고 버드맨도 그렇고 이것을 영화 전체를 하나의 쇼트로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의 쇼트로 찍지는 않았죠. 열 몇 개로 찍었죠. 네. 근데 어찌됐건 극 중에서 약간 속임수를 이용해서 전체를 한 번에 끊지 않고 끄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두 작품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1917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끊지 않고 찍었던 형식 자체가 두드러지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잘 녹아있는 방식으로. 근데 버드맨은 그렇게 전체를 하나의 쇼트로 찍었다라는 걸 과시하는 방식으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버드맨은 그 영화의 촬영이나 영화의 형식이나 이런 뛰어난 연출이나 이런 게 서커스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약간 폄하하는 어떤 말로도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엔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버드맨이라는 영화가 약간 그 중남미 특유의 우리가 보통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말을 하는 네. 카를로스 푸엔테스라든지 뭐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가의 소설가들 떠올리게 되잖아요. 극 중에서 보시면 에드워드 노튼이 책 보는데 극 중에 에드워드 노튼이 보는 책을 보면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남미 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데서 이 영화적인 어떤 변형 같은 걸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영화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남자가 인생에 자기네 이력이나 인생의 어떤 그 벽에 부딪힌 사람이 거기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환상도 있고 자기 옛날 이력도 있고 네. 지금 눈에 부딪힌 현실도 있고 꿈도 있고 백일몽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어느 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꿈인지 상상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찍었죠. 이런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복잡한 내면과 붕괴되는 과정과 벗어나려는 발버둥을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긴 쇼트로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수많은 우연 같은 것들을 끼어들게 되고 지나가다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하고 또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의 플롯 속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기술과 인위적인 이 영화의 형식이 사실은 굉장히 잘 맞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냐리투라는 감독이 원래 이 영화 나오기 전까지 뭘로 유명했냐면 다층 플롯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21g 같은 영화, 바벨 같은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여럿이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고 이것을 다 각자의 이야기를 종횡무진 편집을 통해서 화려하게 촬영된 것들을 엮어서 동시에 이렇게 막 저글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잘 찍었단 말이에요. 좀 반대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전의 영화들은 뭐라고 할까요? 거의 굉장히 비장한 영화고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버드맨은 어두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랙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냐리투 자체가 자기 창작의 벽에 부딪힌 거죠. 이 바로 직전 작품이 이냐리투 영화 중에 제일 덜 좋은 작품이거든요. 뷰티풀이라는 작품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약간 슬럼프라는 걸 알죠. 극중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냐리투 자체가 이 당시에 자기의 또 다른 자아가 자기한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도 한 번도 안 해본 방법, 한 번도 안 해본 장르, 한 번도 안 해본 스타일로 일부러 자기를 위험 속에 집어넣고 시험한 작품이 버드맨이거든요. 야, 그게 정점을 찍다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술적으로나 영화 바깥으로나 영화 안으로나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가 버드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8강은 진짜 한 개도 예상 안 됩니다.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문라이트와 네. 그 생명체와 언어 장애를 지닌 여성의 사랑 이야기죠. 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작품성의 차이가. 저의 선택은 문라이트입니다. 와, 네. 쉐이워터는 다음에 제가 다시 찍으면 또 쉐이프 오브 워터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진실을 따라간다 그럴까? 쉐이프 오브 워터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이고, 네. 기에로모 델 토로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이고, 영화가 놀라운 건 이제 괴물과 인간의 사랑 얘기잖아요. 괴생명체. 그렇죠. 네. 괴생명체나 괴물이 나와서 공동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지구가 평화를 위협받고 쑥대밭이 될 위기에서 그 괴생명체를 퇴치해서 다시 평화를 찾아온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크리처물의 공통적인 부분들이죠. 게리푸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생명체나 괴물은 퇴치해야 될 그 무엇,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무엇인데 이 영화는 반대입니다. 이 괴생명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순수한 존재인데 그를 둘러싼 인간들이 너무 사악하고 세계가 사악해요. 마이클 셰너를 퇴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구도가 완전히 반대이고요. 네. 요즘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치면 상당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영화는 탈바가지 쓰고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만듦새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50년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갖고 있고 또 과거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60년대를 다루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놀랍고 그리고 저렇게 말을 못하는 크리처와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사랑 얘기를 다루는데 이렇게까지도 아름답게 우리가 이것을 이입해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정말 탁월한 만듦새를 가진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영화에는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고 한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잔혹한 장면들도 있고 네. 그 끝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낙원을 잃고 이쪽으로 오게 된 두 인물이 뭐 크리처럴 인물이라고 친다면 결국은 낙원으로 회복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인데 물의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물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저게 무슨 사랑이야? 크리처랑 어떻게 인간이 사랑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2시간 러닝타임 내내 그게 너무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공감되더라고요. 네, 그게 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모양이 다시 말하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이러저러 해야 돼. 사랑은 이러저러 해야 돼. 인간이라면 이러저러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극중에 마이클 셰너는 결국 백인 남자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은 크리처이거나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거나 60년대 흑인이라거나 혹은 동성애자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사랑에 관해서 이것은 사랑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에 관한 관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평론가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 뭐 듀영하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둘 다 만점 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반지의 제왕 고를 것 같죠?
반지의 제왕 고를 것 같죠라고 하셨으니까 네. 에브리띵인가요? 네, 반지의 제왕 고르겠습니다. 두 번 꼬셨네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작년 작품인데 뭐 지금 기억이 다들 생생하실 거고 저 영화가 작품상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카데미가 보통 일반적으로 틀에 박혔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아카데미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수상 혹은 시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맥시멀리즘의 걸작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나 이야기로나 인물로나 막 이야기가 너무 많이 아이디어가 들어가 터질 것 같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터질 것 같다는 얘기는 바깥으로 원심력이 막 작용하는 그런 영화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진짜 우리 마음속을 딱 진중하게 잡는 그런 구심력으로도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양쪽에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뛰어난 더군다나 저예산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멀티버스라는 소재가 사실 이때쯤에는 맞아요. 좀 식상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상상력과 코미디를 극복했죠. 네, 멀티버스를 다룬 저한테는 최고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만점 영화끼리 대결입니다. 그러네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노연을 위한 나라는 없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 명장 중에 명장이고 위대한 진짜 감독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허다한 작품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바로 꼽을 수 있는 선호 작품 중에 하나가 밀리언 달러 베이비 아닌가 싶고요. 영화 정말 걸작입니다. 네. 이야기가 전반부하고 후반부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이야기가 펼쳐져서 전반부는 정말 뛰어난 스포츠 영화이고 후반부는 굉장히 깊숙하게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루게 되는 휴먼 드라마 혹은 굉장히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사회 드라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한 가지 측면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연기들도 다 너무 좋고요. 네. 이 영화를 아카데미에서 남우조연상, 모건 프리먼, 그 다음에 여우주연상, 힐러리 스웬크가 받았죠. 힐러리 스웬크는 전반부를 보다 보면 이 오로지 자기 인생에서 꿈이라고는 복싱밖에 없는 여성이 복싱을 마침내 하게 되고 작은 성과라도 자꾸 내게 되고 했을 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너무너무 행복한 연기를 너무 잘해요. 어린아이 같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후반부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어떤 선택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 여성 캐릭터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반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렸거든요. 혹은 쟁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어떤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콤비로 이루고 같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모건 프리먼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서로 티격태격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너무 막말을. 네. 너는 뭐 두 눈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우정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사로잡고 너무 착잡하게 만드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딜레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연 뭐 인간 존재라는 것은 과연 어때야 되는 건지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겨냥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다루게 되고요. 영화에 다 보고 나면 결국 주인공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예요. 네. 프랭크라는 인물인데 프랭크라는 인물이 원래 극 중에서 직업에서 이 사람이 탁월하게 뛰어난 게 뭐로 설정되어 있냐면 지혈사거든요. 지혈을 너무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혈을 가장 잘하는 사람, 남의 상처를 가장 잘 지혈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 그 딸과에서 어떤 일이 있죠? 그 일을 이제 힐러리 스웬크의 유사 딸과의 관계에서 서로 두 가지를 변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남의 상처를 멋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있었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가능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얻을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치유할 수 없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정말 대가가 엄청난 재미와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정말 탁월한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오늘 선택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네요. 노인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이. 네, 저분이 저거 받으실 때 74살로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감독상 수상자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잔인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기생충과 스포트라이트. 대진운이 다 진짜 8강쯤 되니까 걱정되네. 아까 16강은 금방금방 결정을 했거든요. 제 선택은 뭐 기생충입니다. 네. 사심 없죠? 사심 없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는
저는 이 영화를 거의 존경의 점으로 보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스포트라이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어떤 특종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파헤치게 되는데 특종하게 되는 그 이야기 자체는 그 지역에서 사실상 굉장히 권력도 갖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가톨릭 내부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다루면 우리가 찍어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하드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미시켜서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제 남자 기자도 있고 여자 기자도 있고 서로 막 취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양자 사이에서 사랑이 싹 틀 수 있잖아요. 네, 빠지기 어렵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싹 트는 얘기가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각자가 이런 학을 하다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취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기자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마크 러펄러가 어린 시절에 사실은 자기도 가톨릭 교회를 갔는데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어요. 플래시백으로. 네. 그러면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더욱 용서가 안 돼서 취재를 한다. 이런 설정을 보통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 직업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뛰어난 건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직업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일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일하는 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훌륭하게 묘사가 됐어요. 선택과 집중을 했네요. 스포트라이트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언론에 사이에 들어가서 기자가 된다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 자체가 옛날이긴 하지만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기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예를 들면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팀장하고 기자, 국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 기자로 직접 자기가 취재해야 되는 기자하고 세 사람이 사용하는 볼펜 색깔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로 치지 않으니까 볼펜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럼 내가 기사를 쓰면 팀장이 고칠 거 아니에요. 고칠 때는 다른 색깔로 고쳐야겠죠? 아,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국장이 고친단 말이에요. 그때 빨간색으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 좋은 디테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영화는 그 언론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 속에서 오로지 직업적인 그런 어떤 윤리와 사명감만으로 달려든 사람들이 주는 감동을 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그런 어떤 그 성폭력에 관한 영화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 자기가 당했던 끔찍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플래시백 한 번도 없고요. 그냥 그 사건을 말로만 묘사하고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극 중의 가해자들은 잠깐 나오는데 그냥 나와서 말 한 번, 한두 번 하는 정도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갈 길을 정말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직하고도 존경할 만한 멋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스카 작품상들 1위의 월드컵 네. 대망의 4강입니다. 네. 2017년 수상작 문라이트와 2004년 수상작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제가 반지의 제왕 고를 것 같죠? 자, 이중 헤이크인가요? 네, 반지의 제왕 골라야죠. 야, 결승까지 가네. 네. 문라이트는 그냥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영화 중에 한 편.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일생을 살다 보면 한 영화가 어떤 사람을 다루게 될 때 수십 년간에 걸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다룰 때 네. 세월을 다룰 수 있고 삶을 다룰 때 특정한 순간에 어떤 그냥 섬광과도 같은 그런 광휘를 다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간을 다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다룰 것이냐 하는데 이 영화는 두 가지를 다 다루고요. 두 가지 다 성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건너뛰도록 되어 있고 이 각각의 부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씩 있는데 이 사건들을 그냥 칼로 이렇게 딱 접여내어서 그 장면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월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또 10대 시절, 그 다음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를 보여주면서 이 케빈이라는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사이의 이야기를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여주죠. 아름답다는 것은 사실은 뭐 세팅을 색깔로 굉장히 예쁘게 하고 카메라를 유려하게 움직이고 최고로 잘생긴 선남 선녀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서정적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라이트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문라이트는 이제 아카데미의 시상식에서 워낙 큰 어떤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라라랜드로 호명을 했다가 이제 문라이트로 뒤집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으로 자꾸 얘기하게 되고 라라랜드가 또 워낙 훌륭하잖아요. 13개 부문 노미네이트였어요, 그때. 아, 그랬나요? 예. 네.
그래서 더더욱 문라이트를 조금 더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라라랜드가 받았어도 당연히 훌륭한 결정이었겠지만 문라이트가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탁월한 명장면이 있는데 3부에 이제 15분 동안 정도 제가 러닝타임까지 쟀는데 네. 두 사람이 제외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외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무슨 뭐 회전목마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거나 무슨 공항에서 어떻게 맛있게 뭐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밥 해주고 밥 먹고. 네, 그냥 케빈이라는 남자가 그 지난 세월 동안에 요리사가 돼가지고 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밤늦은 시간에 거길 찾아가게 되었고 들어가는 순간 가게들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작은 종 같은 거 매달아 놓잖아요. 손님 온 걸 소리 내기 위해서. 문 여는 순간 종소리가 딱 나는데 그게 거의 마법 종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단순한 촬영, 미니멀한 배우들 혹은 이 감정에 잘 사로잡힌 그런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편집, 인물들의 방향, 아주 짤막한 대사 이런 걸 통해서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평생을 사로잡았던 그 사랑의 사람을 제외하는 순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저는 3부에서 이 벌크업 되어 있는 주인공 모습만 봐도 눈물 나오더라고요. 왜 벌크업을 했는지 알 것 같아서.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1부, 2부에 우리가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왕의 기한이 결승 진출했고요. 기생충과 노예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전 세계의 평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영화 중에 한 편을 꼽아라. 올해 이 아카데미 최고 역대 작품상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엔 기생충도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평점 사이트 순위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기생충이 1위였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만한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데서 기생충이 전체 1등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결정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생충을 너무 뽑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저는 적어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랑 비교를 하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저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기생충에 관해서 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얘기하고 뭐 책도 쓰시고. 네, 저는 그냥 봉준호 감독에 관한 책 한 권을 따로 네. 쓰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상을 준다고 했을 때 보통은 상을 받은 사람이 영광이잖아요. 노벨상 수상자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고 노벨상이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상자가 빛나는 거잖아요. 네. 기생충의 경우는 물론 봉준호 감독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사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광이지만 사실은 오스카 자체가 기생충의 작품상 감독상을 주문해서 오스카 자체가 그보다 더 큰 스포트라이트나 아니면 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생충을 주므로 인해서 더 이상 영어로만 이루어진 그런 작품들만 우리는 따로 테두리를 둘러서 시상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생충은 또 영화적인 특색 자체도 사실 일반적으로 오스카에서 주는 것 같은 스타일의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오스카가 얼마나 당대에 가장 빛나는 그런 성과를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감독의 가장 훌륭한 작품을 편견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시상이란 말이에요. 네, 평론가님이 작품상 수상 당시 탄성 지르던 장면이 지금 자료 화면 나가 있고요. 네. 자, 결승 가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하기 전에 항상 또 투표하잖아요. 자, 네. 반지의 제왕이 우승할 것 같다. 손 들어보시죠. 자, 숨지 마시고요. 자, 핸드폰 하지 마시고. 네.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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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3부작이 받을 걸 한 번에 받은 느낌이어서 곱하기 3. 그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이길 것 같다라는 분. 둘. 그래도 팽팽하네요. 일단 둘 다 소개를 하죠.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 작품이 상을 받았던 건 왕의 귀환 세 번째 작품에 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부작 전체에 대한 시상이고 세 편 다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 장르에서 영원한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원히까지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서 이후에 수많은 감독들을 좌절에 빠뜨리게 만든 걸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의 최고봉은 누구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크나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판타지 영화의 최고봉은 뭐냐? 반지의 제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크나이트랑 그늘 아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반지의 제왕은 뭐 이야기로 보나 이 장대한 이야기를 일단 각색도 너무 잘했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수많은 인물이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3부작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각각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체 이야기를 봐도 너무 흐름이 좋아요. 인물별로도 다 캐릭터를 살려내고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너무 신선한 이야기이고 그걸 또 굉장히 깊숙하게 다루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역사에서 골룸을 어떻게 빼놓겠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정표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드라마와 캐릭터와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못지않게 또 대중영화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뛰어난 전투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1편에서는 동굴 안에서 싸우는 엄청난 장면이 있고 2편에서는 협곡에서 싸우는 어마어마한 장면이 있고 3편에서는 평원에서 싸우는 거대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낸 그런 한 작품으로서의 그런 대서사시로서의 판타지 영화의 어떤 궁극점에 도달한 그런 걸작이다. 오죽하면 제가 3편이 끝났을 때 한 줄 평을 지난 3년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이런 한 줄 평은 정말 평생 거의 쓸 수가 쓰기 힘들죠.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거의 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이런 거건데. 5,000개를 쓰셨는데 지금까지. 네. 제가 오늘 작품 사이트를 좀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네. 블록버스터가 홀대받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블록버스터가 네. 작품상을 받는 게 더 어렵지는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최고의 흥행작이 작품상까지 아카데미에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오펜하이머가 받을지 안 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흥행을 크게 성공한 작품이 아카데미를 휩쓸면 시청률도 엄청 올라갑니다. 아,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관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타이타닉 같이. 네. 오히려 흥행작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손해를 보아온 감독들이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나 네. 제임스 카메론이나 네. 크리스토퍼 놀런 같은 감독들이죠. 그 네. 감독들은 대부분 다 아카데미를 생각보다 늦게 받았잖아요. 자,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어떻게 기생충 이겼는지 네. 설명해 보시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제 코엔 형제의 영화인데 코엔 형제의 걸작들이 진짜 많죠.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작 아닌가 싶어요, 저는. 반지의 제왕은 예측되는 걸 너무너무 잘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대중적인 블록버스터로서.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그럴까? 네. 그리고 야. 모든 장면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걸작이란 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언제 알았느냐? 3분 만에 알았습니다. 3분 만에. 영화가 딱 시작되자마자 해가 서서히 뜨는 황량한 텍사스의 곳곳을 카메라가 무슨 대단한 술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픽스드 카메라로 차라를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쫙 보여주죠. 해가 서서히 떠요. 풍경에 따라서. 근데 목소리가 흐르죠. 터미 리 존스가 자기가 평생 이제 보안관을 얼마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14살짜리 살인자가 얼마나 타고난 악으로 보여서 어떤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말을 하면서 탄식하는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면 바로 그 유명한 안톤 시거가 나와서 경찰관을 죽이면서 영화가 시작해요. 근데 경찰관을 죽이는 안톤 시거 나오기 전까지 그냥 터미 리 존스가 보이스오버로 내레이션을 하고 그냥 장면들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이 영화는 걸작이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럴 정도로 보고 나서도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영화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 또 이 영화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영화 음악을 거의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음악이 거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극강의 연출력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은 원작이 있지 않습니까? 코맥 메카시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코엔 형제가 평생 만들어 온 그 이야기의 가장 전형적인 이야기, 가장 코엔 형제가 잘 다룰 것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서 안톤 시거라는 그냥 장르적으로 봐도 영화 역사상 손꼽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악역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저희가 21세기 최고의 악역을 뽑았죠. 그랬죠. 히스레저의 조커를 제치고. 네. 그게 사실은 거기 그 헤어컷 같은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발병 치유하는 네. 치아라 씨와 함께. 단발하고 싶으면 그거 보면 이제 치유가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영화가 이제 8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근데 코엔 형제가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보다가 70년대 후반에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여러 개 찍었던 그 전문 사진 작가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포주 사진을 찍었는데 포주가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안톤 시거인 이 하비에르 바르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어찌됐건 이런 걸 포함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다루고 있는 얘기가 결국은 악이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그런 악으로 온통 침윤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듬어야 할까? 혹은 그것을 경계하거나 타개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근심 같은 걸 다루고 이런 영화란 말이에요.
악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영화는 악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네. 그걸 이제 동전 던지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사면 대사. 뭐 세 명 다 연기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조시 브롤린도 엄청나잖아요. 토미 리 존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연기면 연기, 극강의 연출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정말 최고의 걸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그리고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의 선택은 나도 하고 싶네. 땡. 제 선택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야,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가 네. 21세기 작품상 월드컵에서 네. 우승했습니다. 박수. 네. 시상식 같은 거 없나요? 아니요. 여기 뭐 많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제가 거. 사실은 감독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코엔 형제를 만난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오. 네, 언젠가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피터 잭슨도 만났거든요. 아, 가서 만났죠? 네, 뉴질랜드에서 만났는데 호텔에서 1대1 인터뷰를 1시간 했는데 이분이 맨발로 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했는데 프로던가요? 다들 신발 네. 키도 부분이 작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 스타일의 사람인지 정말로 제가 프로도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럼 사람도 굉장히 친절하고 좋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조엘 코엔이나 에단 코엔, 이 코엔 형제는 대중 앞에서 잘 이렇게 막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도 사실은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인터뷰한 적이 없네요. 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서론이었고 본격 콘텐츠가 남아있죠. 바로 아카데미 대예측. 자신 있습니까? 네. 그건 어차피 뭐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자신감이 하락하신 것 같은데. 네. 내 예측이라는 건 뭐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보다 네, 약간 제가 뭔가 이렇게 핑계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네. 난 저자세로 얘기하지? 네. 여러분께 이렇게 이런 좋은 작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더 큰데요. 그쵸, 그쵸. 예. 또 곧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으로만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